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바로 양자 컴퓨팅의 실제 가능성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뭐랄까 헤드라인에 나오는 과장된 얘기 말고요. 진짜 양자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쩌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 큐비트니 중첩이니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 응용 분야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양자 컴퓨팅. 이게 엄청난 잠재력도 있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현실적인 기대 수준이랄까요?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분야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이든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본부터 가볼까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비트, 그러니까 0 아니면 1 대신에 큐비트라는 걸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큐비트, 이게 왜 특별한 건가요? 0이랑 1 말고 다른 거라도 있나요? 다른 거라기보다는 양자역학의 아주 독특한 원리를 써요. 큐비트는 0 또는 1, 이 두 상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이걸 중첩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첩이요. 아, 네, 이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큐비트가 n개 있으면 2의 n제곱까지 상태를 그냥 동시에 표현하고 또 그걸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바로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한 계산 능력을 발휘하는 비결입니다. 와,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동시에 막 다루다가 결과값을 딱 측정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아는 0 또는 1의 조합, 딱 하나의 결과로 정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네, 계산 중에는 그 방대한 가능성을 다 탐색하는데 최종 결과는 고전적인 비트 문자열로 분교된다고 표현해요. 붕괴요? 네,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터가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다 빠른 건 아니고요. 특히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쫙 출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는 좀 약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영상에서는 또 물리적 큐비트랑 논리적 큐비트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중요한 차이점인가 봐요? 현재 기술 수준이랑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IBM의 오스프리 칩처럼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건 물리적 큐비트라고 불러요. 물리적 큐비트. 네, 초전도 회로나 이온 트랩 같은 방식으로 구현하는데요. 근데 이 물리적 큐비트라는 게 외부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해요. 아, 그래서 그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유지 시간을 결맞음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밀리초에서 길어야 몇 초, 아주 짧고 오류도 엄청 잦아요. 정말 짧네요. 그렇죠. 반면에 논리적 큐비트는 이런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큐비트를 말하는 거고요. 아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이런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는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네. 문제는 이 논리적 큐비트 단 하나를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그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를 수백 개, 수천 개, 어쩌면 100만 개 이상 묶어서 오류를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00만 개요? 와. 네. 이게 마치 막 깜빡거리는 불안정한 전구 수백만 개를 엮어서 완벽하게 계속 켜져 있는 전국 몇백 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게 현재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가장 큰 기술적인 허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많다고 끝이 아니라 그 큐비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류 없이 작동하느냐, 즉 논리적 큐비트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IBM 같은 회사들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오류 제어와의 싸움이겠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려운 기술 과제를 넘어서서 정말 충분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그럼 어떤 분야에서 정말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암호해독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던데요. 이건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도 양자 컴퓨팅 연구를 막 촉발시킨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보안의 기본, RSA 같은 암호 체계는 아주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는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수천 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소인수분해를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시간 만에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헉,
이건 단순히 뭐 미래의 통신이 위험해진다? 이걸 넘어서요.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암호화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금융기록이라든지 국가기밀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까지도 해독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요즘 각국 정부가 양자 내성 암호, 그러니까 PQC라고 부르는데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새로운 암호 기술 개발에 막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와, 과거 데이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좀 무서운 측면 말고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겠죠? 영성에서는 양자화학 분야를 언급하던데요. 신소재나 신약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아마 양자 컴퓨터가 가장 유망하게 활약할 분야 중 하나로 꼽힐 겁니다. 오, 분자의 행동,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상태라든지 다른 물질이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거요. 이런 건 근본적으로 양자역학 법칙을 따르거든요. 네. 근데 기존 컴퓨터로는 복잡한 분자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복잡하니까.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훨씬 효율적으로 해낼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실현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더 효율적인 배터리 소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상온 초전도체 같은 혁신적인 신소재 개발. 상온 초전도체. 네. 또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그 효과를 예측하는 과정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분자에 대한 계산은 이미 지금의 초기 양자 컴퓨터로도 검증이 되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자연의 기본 법칙을 따라하는 시뮬레이션에 최적화된 도구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또 다른 응용 분야로 금융이나 물류에서의 최적화 문제 해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문제를 더 잘 푼다는 뜻인가요? 네, 이것도 중요한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 금융에서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거나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 가격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네. 물류 쪽에서는 여러 도시를 다 방문하는데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 그 외판원 문제라고 하죠. 아, 네네. 유명한 문제죠? 네, 그런 고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최적화 문제나 아니면 뭐 배송 차량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창고를 어디에 두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문제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경우의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존 컴퓨터로는 최적의 답을 찾아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여기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늘고 비용도 절감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교통량 감소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특정 유형의 계산, 특히 시뮬레이션이나 최적화 문제에서 강점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염장에서는 약간 의외였던 게 기후변화 해결이나 일기예보 정확도 향상 같은 데는 양자 컴퓨터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왜 그러는가요? 네.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후 모델이나 일기예보는 아주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 시스템에 기반해요. 비선형이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는 선형 대수 문제 해결에 더 강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는 계산 결과로 방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내놓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 출력 문제. 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기상 예측 모델과는 구조적으로 잘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신소재 개발, 예를 들어 탄소를 더 잘 포집하는 소재 같은 걸 개발해서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요. 직접적인 모델링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신소재나 신약 개발, 그리고 특정 금융이나 물류 최적화 문제처럼 기존 컴퓨터로는 정말 풀기 어려운 특정 고난도 문제 해결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오류를 제어해야 하는 정말 엄청난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 게임 그래픽이 막 좋아지거나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회 기반이나 산업 차원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핵심은 모든 문제가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잠재적 가속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당면 과제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 구현, 이게 가장 큰 숙제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양자 컴퓨팅의 진짜 파급력이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암호 해독이나 신소재 개발 같은
그런 분야가 아니라 현재로서나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양자 시뮬레이션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서 터져나온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가장 큰 혁신은 아직 우리가 질문하는 법조차 모르는 그런 영역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의 지적 여정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